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코리안 아슈람 TV 산 넘고 물 건너 현장을 전남 화순 현자가 살아계시는 곳 바로 이불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한국의 저명한 작가이신 정찬주 소설가님을 만나 뵙고자 이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정찬주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청자들을 위해 간단한 인사 말씀 하나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이 잡지 이름이 저는 굉장히 좀 정감이 가요. 네, 산 넘고 물 건너. 네, 어디까지 가는지 저는 좀 짐작이 됩니다만. 네. 네. 일종의 아름다운 세계를 향하여 예, 어떤 진리를 쫓아가는 네. 그런 세계일 수도 있고, 네, 우리 또 민족사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 네,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박사님께서 산 넘고 물 건너 이불제까지 오셨네요. 예, 이불제까지 정말 예, 산 넘고 물 건너 왔습니다. 예. 그야말로 낮은 산, 큰 산, 자그마한 산, 이제 다리를 얼마나 건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예, 화순 이 지역이 예, 이 산이 한 70%가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영산강의 발원지인 예. 지석강이 있고요. 아, 이 지석강을 건너서 예. 또 화순에 있는 산들을 넘어서 네. 오신 겁니다. 예, 굽이 오다 보니까 여기 입구에 또 쌍봉사라고 있더라고요. 예, 천년고찰이죠. 예, 그래서 이 참 쌍봉산 이 마을에 예. 바로 앞에 조금 산짝으로 더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앞에 그 대나무로 된 문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왔는데요. 집필중이라는 글자가 딱 적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집필하셨는지 정말 오늘 제가 여기 책을 핵심되는 책만 몇 권 쭉 이렇게 늘어놓고 책을 통해서라도 작가의 세계는 역시 책으로 말해주니까요. 그분의 사상과 생애를 한번 오늘 잠시라도 대담해보는 아주 복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서 오기 전에 암자로 가는 길이라는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시중에서 제가 구입을 한 거지만 이거를 친필 사인도 받아갈 겸. 근데 암자 하면은 아시다시피 현자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담보하는 그 현자. 오늘 사실은 화엄경에 나타난 선제동자가 53명의 그 보살, 선지식을 찾아가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한국에 지금 살아계신 몇 안 되는 훌륭한 우리 작가님을 만나뵈러 온 것입니다. 우리 사실 간단하게 인사만 해주셨지만 우리 정찬주 소설가님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1983년에 한국문학 신인상을 받으시고 1953년에 보성 땅에서 또 고향이시더라고요. 바로 여기 산 넘어가 보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성에 또 보성 녹차밭 유명하고 대원사도 또 멀지 않은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석현장 스님이 계신 곳인데 또 워낙 유명한 우리 샘터사의 편집장님으로 오랫동안 계셨죠. 그때 법정 스님과의 그 인연도 많죠. 네, 스님이 이제 원고 담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 원고 담당이었고 또 스님 원고를 취합해서 예. 단행본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또 편집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표작이 또 스님 무소유 예, 뭐 등등. 다들 영원한 베스트셀러죠. 네. 예, 무소유. 예. 무소유. 원래 무소유는 이제 영혼의 모험이라는 그 샘터사에서 나온 그런 수필집에서 일부 부분을 이제 뽑아가지고. 예. 근데 제목을 너무 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 그 법무사에서 냈는데 예. 처음에는 법무사 사장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무소유란 이 제목이 그 사장님 생각과 이게 잘 안 맞으면 너무 예. 좀 종교적이다. 예. 그런데 이제 법정 스님께서는 현대인들이 소유의 감옥에서 살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어떤 중요하다. 해소시켜주는 그런 어떤 기호도 필요하다. 네네. 해가지고 강력하게 너무 나는 무소유가 아니면 책 내지 않겠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됐죠. 공전의 히트를 쳤죠.
그 불멸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네.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묻혀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분이 입적하시기 전에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중단 선언을 하셨는데 절판 선언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가슴속에 그 무소의 정신이 살아있는데 마침 그래도 우리 정찬주 소설가님께서 무소유 제목으로 소설 무소유를 또 쓰셨어요. 이게 또 공전희 대작 히트를 치셨는데 네, 제가 이 소설을 이제 쓰게 된 배경은요. 네. 송광사에서 이제 답의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답의장에서 그 답의 과정을 전부 지켜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랬더니 저는 그 스님이 참 희한해요. 어린 시절 얘기를 저한테 참 많이 들려줬습니다. 네. 보통 그 불문에서 스승이 자기 얘기 제자인 상자들한테는 잘 안 하죠. 출가 이전의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참 많이 해줬어요.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 어려움, 또 중고등학교 목포로 가서 다닐 때의 어려움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그 답의장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저는 들었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이건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집으로 돌아와서 살인문을 닫아 걸고 49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제가 제 사자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디 이 소재인가요? 여기. 이불제에서. 네, 네. 와, 예. 그래서 그렇게 글이 집필 기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요. 한 달. 소설 그러니까 하나를. 49제니까 49일. 그 무렵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어느 출판사 사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어렵다고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해줬어요. 울지 마라. 내가 좋은 원고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소설 무소의 원고를 준 겁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출판사는 기사 회생을 했죠. 그러네요. 열리면 대단하네요. 이 원고 때문에. 그러시군요. 이 짧은 49제 기간 동안에 소설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친근감 있게 오고 갔던 대화와 또 평소에 또 뭐 동국대에서 물론 국문학을 전공하셨지만 불교와 관련된 뭐 암자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여기 또 사는 산 물은 물.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인데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의 산이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우리나라 그 말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테마로 성철 큰 스님 이야기 소설을 쓰셨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이 소설에 대한 또 이제 좀 뭐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성철 스님을 생전에 뵙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해 여름인가 휴가 때 가족을 데리고 해인사를 갔죠. 성철 스님을 뵈러. 그랬더니 성철 스님을 뵙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이 해인사에 있는 어느 소임을 보는 분이 그러면 3,000배를 해야 된다. 그 유명하죠.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3,000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시간에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한 시간인가. 그런데 제 판단은 가족과 있는 게 더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다 휴가를 조율해가지고 갔었던 기간이라. 그래서 이제 대구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내 차를 타라고 그래요. 승용차를. 그래서 타고 대구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스님이 이제 입적하신 3년 뒤인가 암자로 가는 길 그 중화일보 연재 때문에 성철 스님이 생전에 계셨던 이제 백년암을 갔죠. 그랬더니
이 백년함의 그 원택 스님께서 성철 스님 상자죠. 그분이 또 연세대 나오셨네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우리 스님 소설을 한번 쓸 수 없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생전에 뵌 적도 없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일주일간 좀 말미를 주세요. 예. 그러면 또 그 원택 스님이 난 최인호 씨를 잘 아는데 만약에 결심이 있으면 서울에서 최인호 씨랑 같이 만나자. 예, 예. 집에 돌아와서 우리 집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여보, 그때 해인사에서 대구까지 승용차로 태워줬던 분이 원택 스님이었어요. 아이고.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 고마움을 갚아야 되겠다. 예, 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선생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전화를 바로 했죠. 음. 스님 제가 쓰겠습니다. 아이고. 일주일이 되기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그 채식만 하는 식당에서 우리 이제 최인호 선생이 그 같이. 증명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기로 해서 네. 한 2년간 걸렸죠. 오, 예. 대작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 소설을 다 쓰고 났더니 네. 그 성철 스님의 따님이 불필 스님이라고 있어요. 네네. 비구니 스님. 네네네. 불필 스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철 스님 상자분이 한 30명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 작가가 가장 효도를 했어요. 어이고. 그 말씀을 하시. 그러니까 아유. 소설이 좀 마음에 드셨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 이 책에 대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반응도 대단했죠. 처음에 이제 이 책은 민음사에서 나왔습니다. 민음사. 여기는 지금은 예, 나중에 열림원에서 나왔는데 예. 한 일주일 되니까 그 민음사 회장께서 전화가 왔어요. 정 선생 밀리언셀러입니다. 밀리언셀러.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내 밀리언셀러가 된 사람이 이문열, 뭐 삼국지 뭐 등등 하면서 그래서 뒷이야기 보니까 아까도 인사 나누는데 여기에 이렇게 암자처럼 암자로 가는 길이지만 사실상의 암자로 여기다가 참 아늑하게 산자락에 햇빛이 창 들어오고 사방이 지금 이렇게 숲속에 둘러싸인 곳에 암자를 지으셨는데 이 집을 지었는데 좀 더 보탬이 됐다. 예. 그런 말씀. 산화산 물이 네. 물을 이제 독자들이 많이 사랑해줘서 그 여력으로 이 이불제를 지어서 낙향을 하게 됐죠. 뭐 이 내용 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성철 스님은 이제 그 어떤 분이냐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고승들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꽤 많이 썼어요. 네. 뭐 경봉 스님, 또 신라시아 때 김교각 스님, 또 일제 강점기 때 만해 한용운 스님, 또 해방 이후 성철 스님, 또 뭐 일타 스님, 또 80여 권의 그 산문집을 또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포교 소설을 쓰는 건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고승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의 덕목이 무엇인가, 특질이 무엇인가,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덕목과 특질이 무엇인가, 이걸 탐구하는 거였거든요. 그 핵심적인 사상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철 스님 경우 보면 한국인의 어떤 그 불태전의 의지 있지 않습니까? 삼천배를 안 하면은 나를 못 만난다. 이 보통 배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불태전의 의지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 있습니다. 있죠. 이순신 장군을 그 이제 임진왜란으로 이제 돌아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인의 어떤 특질과 덕목, 우리가 이것만은 잃어버리지는 말자. 그것을 이제 저는 고승들한테서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포교는 되겠죠. 네. 그건 나중 얘기고.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제 어떤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 고승 속에서 도대체 왜 고승으로 불리우는가? 이 고승한테는
한국인의 어떤 특질과 덕목이 있는가 그걸 먼저 저는 찾거든요. 그러니까 송고승전이라고 송나라 때 고승전이 있는데 예. 한국판 고승전을 그동안 예. 이제 쫙 집필을 했었던 것이고 그 산맥들을 이제 쭉 더듬어 내려오셨는데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현재 살아계신 또 스님, 이 수불 스님에 대한 일종의 사상과 내용이 담긴 그 작품 시간이 없다 이런 책이 최근에 또 내셨습니다. 좀 더 전으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철 스님의 불퇴전의 용기처럼 임진왜란 그 대하 소설을 쓰셨어요. 네. 무려 7권. 이순신의 7년이라는 책 7권을 쓰셨는데 이 책을 쓰시게 된 또 동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순신의 7년. 예. 그 낙향을 해서 예. 맨 처음 이 지역의 예. 이 지방의 어떤 역사와 예. 문화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역사. 그래야만이 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지역을 이렇게 쭉 답사를 하다 보니까 이 호남 지역 특히 이순신의 어떤 호구계열이 스며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곳곳이다. 뭐 광양, 순천, 여수,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광. 물이 스며드는 곳마다 그냥 다 바다에 면에 있는 곳마다 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순신이 이제 그 공부를 나름대로 이제 했죠. 그 기간이 무려 한 10년 걸렸죠. 그러니까 자료 답사 뭐 이런 거. 그 문중의 어떤 문집. 문집. 그리고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낙연 국회의원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당시. 그래서 그 국회의원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호남을 의왕이라고 하는데 저는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을 얘기했죠. 이순신을 이순신에게 만든 민중이 바로 호남 민중이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제 이제 그 다산의 사랑이라는 이제 소설을 한 권 줬어요. 다산의 사랑.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산의 사랑을 다 읽고 여기를 또 한 번 더 찾아왔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도지사 이제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출마해서. 그래서 첫 마디가 저는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죠. 문장이 정확한 작가를 좋아합니다. 그 꼼꼼히 따진다고 유명하죠. 그 양반이. 문장이 너무 정확해서 다산의 사랑 정말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로서 좀 이제 신뢰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보니까 지사가 됐어요. 그러더니 그 예술국장을 미리 보내서 전라남도 도청 홈페이지에 이순신에 관한 소설을 연재할 수가 없느냐. 소설을 연재할 수 있는.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을 연재를 하게 됐죠. 그게 7권으로 이제.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것을 10년 준비에 마침 그 우리 이낙연 계기가 되고 당시 지사께서 준비가 돼 있는 걸 확인하고 또 소설가적인 어떤 역량까지 그렇죠. 또 문장력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이 빈틈이 없는 분이에요. 다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와서 필요한 인물의 작품이 탄생되는 그런 경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내 재임 시절에 이순신의 7년을 연재했던 게 업적이었다. 이렇게. 문화를 또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시중에 이순신에 관련된 뭐 영화라든가 불멸 등등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과 지금 이순신의 작가로서 어떤 느낀 점이라든가 뭐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한두 마디 말씀.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우리 역사 교과서 지금은 좀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 역사 교과서는 그 임진왜란을 이렇게 기술하는데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식민사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예를 들면 뭐 가령 진주성 전투를 기술하는데 네. 왜군이 주어가 돼 있더라고요. 왜군 10만 명이 이 진주성을 공략을 해서 진주성의 관군과 의병과 진주 시민 성 안에 있는 그 시민이 저항을 했지만 결국엔 그 10일 만에 성을 무너뜨렸다. 무너뜨렸다. 예. 근데 이것은 왜군 주도적 어떤 그 성공담이 기술이거든요. 되는 거죠. 네, 그쪽으로 기술이거든요. 보면.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 어떤 민족 혼이랄까 분투는 빠져버린 거예요. 고스란히 그냥 우리는 막 투어는. 그냥 내주고. 그게 이제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진주성 시민과 의병과 강군이 10일 동안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분투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아쉽게도 성을 내주고 말았다. 그러면 여기 분투는 살아있는 거죠. 우리 혼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마사다 항쟁처럼 뭐 최후의 목숨을 다해서 그런 거 이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배우는 저쪽에서 와서 그냥 고스란히 통째로 먹어버렸다 이렇게 돼버렸군요. 그래 우리 배우는 청소년들이 어떤 그 혼에 불을 당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아쉬움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23승을 했다는데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한 어떤 그 규명 이런 게 조금 저는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이 소설 속에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보자. 배경과 원인.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흔히 유비무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색과 정찰을 하는데 정말 따분할 정도로 지루하게 합니다. 많이 합니다. 공격은 짧고 신속하게. 준비를 아주 정말 치밀하게 하는군요. 제가 여수에서 이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여수 시 공무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아침 조회가 끝난 다음에 여수시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객사가 제일 큰 진난관이라고 있습니다. 국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만 집중해 있더라고요. 여수시 공무원들 자랑이 뭐냐면 진난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진난관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1591년 2월 달에 전라 자수하로 부임을 해와서 1592년 4월 15일에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는데 그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때 거북선을 만들었고 또 그 수군들을 훈련을 시켰고 또 끊임없이 이 그 진지와 또 저기 성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했고 그걸 이제 점고라고 합니다. 그때 말로는 점고를 했고 이런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23전 23승이 있었지. 그때 여수의 정신은 이순신의 유비무환이다. 이미 진난관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승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하나 또 조금 뭐 차별화가 된다 한다면 저는 배를 타고 남해 일대 한산도 바다까지 다 답사를 다 했습니다. 배를 타고 답사한 아마 작가는 좀 드물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수심을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게 수심을. 예. 그러니까 판옥선과 거북선이 자유자재로 싸울 수 있는 수심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지역에. 한산도 바다입니다. 한산도 그 옆에 있는 칠천량이나 견내량은 아닙니다. 칠천량이나 견내량은 원규는 칠천량에서 대표했잖아요. 거기는 수심이 4, 5m밖에 안 돼요. 판옥선이나 거북선이 밑에 닿습니다. 아이고. 암초에 걸립니다.
그랬듯 한산도 수심은 13m입니다. 깊은 곳으로 유도를 너무 깊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자리. 너무 깊은 곳은 또 외선의 첨자선 완택선이 활개를 칠 수 있어요. 그 파도에 강하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아주 적당한 곳으로 진치고 있다. 유인해서 그 다음에 할격진이란 포위 작전을 쓴 겁니다. 그 부딪히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당파 전술이라고 이제 난주일기도 나옵니다만 우리 실록에는 이제 충파 전술이라고 하는데 한자어만 해석하면 부딪히는 전술이에요. 근데 이건 성립이 안 되는 전술이고 이순신 장군이 왜군이 아직 그 해안에 있을 때 한포 사격으로 부숴버리는 적들의 배를 부숴버리는 이게 이제 결정적인 당파 전술, 충파 전술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한자만 이렇게 직역을 해가지고 배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전술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입니다. 한포 사격이 결정적인 또 그것이 이순신의 당파 전술이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영화나 혹시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면밀하게 10년간 또 검토하시고 작가적 통찰로 또 현지를 답사하면서 얻어낸 아주 소중한 작품들이 이순신의 7년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이순신을 한번 되새겨보는 아주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청사투리 엄청 쓰시던 밥은 먹은겨 아버지시여 싸우기 전에 잠 못 이루고 새벽을 맞은 아버지시여 생각 간절간절해 눈물 흘리던 아버지시여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노량의 바다 눈 감으시면 나의 죽음을 숨기라 했네 장졸들 함께 막걸리 한 잔 두 잔 마시던 아버지시여 깜깜한 바다 보름달 뜨면 시를 쓰시던 아버지시여 자식들 생각 간절간절해 눈물 흘리던 아버지시여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노량의 바다 눈 감으시면 나의 죽음을 숨기라 했네
또 이제 어느 정도 순서적으로 또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 중에 보면 청강에 비친 달. 야, 이게 하늘창제 부제로 한글은 절에서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제가 야, 한글이 절에서. 예. 훈민정음 그 해례 서문에 예. 정인지가 그 서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인지가 쓸 정도라면 지편전 그러니까 대지학이죠. 사실은 이제 대지학은 지편전에서 그 직접 가서 진물을 보는 사람은 아니고 명예직이거든요. 예. 부지학이 이제 그 행수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실무를.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실무 책임자죠. 최말리. 그런데 그 서문을 썼는데 이 서문은 저는 공문서라고 봐요. 개인의 어떤 사적인 그런 그렇겠죠. 감정이 들어간 글이 아니에요. 네네. 그 공문서에 뭐라고 나있냐면 신들은 저 한글의 그 연원이 그 비위가 너무 극고 오묘해서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편전의 학자들이 예.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를 좀 정확히 제가 좀 이제 월인 청강기곡. 지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네, 잘 안 보이는데 청강에 비친 달에 좀 전에 대한, 하여튼 그런 구절이 나와서 예. 태조 이성계 곁에 무학대사가 있었다면 세종대왕 곁에는 신미대사가 있었다. 한글 창제의 공을 숨긴 신미대사와 부처님 마음으로 월인 청공지곡을 지었던 세종대왕 이야기.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비친 달. 아까 그 정인지의 그 서문의 그 구절을 보고 아 그러면 누가 지었을까 하고 작가적인 이제 의혹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종실록을 그때부터 보기를 시작했죠. 예. 무려 한 10번 봤습니다. 아, 참. 10번을 보니까 예. 그때는 왕사 제도가 폐지됐을 때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예. 그 숭유 배불이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수양대군이 예. 신미대사를 보고 높은 자리에 앉히고 밑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구절이 나와서 아, 야 이건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구나. 네네네네. 또 문종도 그러고 네. 또 세종의 딸인 정의공주도 그러고 그 가족이 전부 존경을 하는 거라. 보통 그리고, 일이 아니죠. 예. 또 세종께서 그 저기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침전을 불러들어서 법문을 듣더라고요. 그 침전은요. 그거를 또 그 발견. 샵 영상도 못 들어갑니다. 진일상국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어디 그런데 감히 거기 어디 승려가 들어가요? 그 신미대사의 그 정말 그때 한번 왕사로 다시 대접한 거예요. 조명을 한번 해야 왕사로. 되는데요. 예. 그리고 문종한테 유언을 내려요. 예. 우국이세 해각존재라는 전호를 내려라. 우국이세. 그러니까 나라를 도와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해각존자, 나라를 도와서 우국이세. 세상을 이롭게 한 해각존자라는 이런 전호를 내려라. 예. 그러면 거기서 나라는 임금이잖아요. 예, 예. 임금을 도와서 세상을 그러면 무엇을 도왔겠어요? 뭐 딱 그러니까 얽혀져 있던 거 풀어지더라고. 아 이것은 한글 창제라는데 한글 창제라는데 신미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 그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세종실록 속에 몇 구절만 보고도 이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사관들은 전부 유생들이었기 때문에 배척한 그것도 말하자면 오히려 그 많은 일화 중에서 이것은 쓰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안 해서 했으면 했는데 딱 한 줄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정말 역사가 그래도 그 엄청난 그거 보고 한글이 그 범어와 유사하다는 또 그 학자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수광이도 지복유설에서 범자 기원설을 주장했고 또 이수광 전에 성현 영재청화에서도 범자 기원설을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성현은 또 세종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수광은 선조 때 조선 중기 인물이지만
그러니까 알만한 선비는 이게 범죄를 참고했다는 걸 다 아는 거라. 놀랍게도 그 신라시대 원효대사 말고 원측, 네. 예, 원측도 중국에 가서 어린 시절 15살에 갔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당나라 때 버머, 산스크리트를 아주 능통하게 해서 번역을 많이 하시고 반야신경에는 뭐 해석까지도 달고 그랬는데 그 신라시대 때부터 그런 버머와 이런 교류들이 쭉 예, 내려왔던 것 스님들은 같기도 범어를 공부 할 수밖에 없는 없었던 상황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범어 대장경이 있었거든. 그렇죠. 그 고려 말 때 지공대사가 범어 대장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지공대사의 제자가 무학대사 아닙니까? 무학대사의 제자가 또 함어대사거든. 함어 스님. 예, 함어득통. 예. 함어 스님 제자가 심의대사라. 아, 이렇게 계보가 되어지는군요. 그러니까 뭐 하나 그냥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심의대사도 범어에 능통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세종을 만나서 그 한글 창제 이제 자문을 해주고 또 본인이 직접 관여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현전 학자들은 이제 주류죠. 그리고 세종과 그 가족은 비주류라고 볼 수가 있죠. 비주류인데 그러니까 한글 창제는 비주류가 만들어낸 업적이에요. 그들의 지혜와 또 언어에 대한 감각과 이런 지혜가 나타난 것이다. 그걸 또 담아내서 원인천공기곡을 청강에 비친 달로. 아, 이게 듣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또 근세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는 광주 아리랑. 이 광주 아리랑. 광주 하면은 정말 우리가 근세사에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만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80년 5월 그때 그 민중항쟁 그 벌써 지나갔는데 40주년 회심작으로 광주 아리랑을 썼습니다. 이게 투 지금 상하원으로. 워낙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투로 나왔는데 80년 5월 따뜻한 가슴들이 살고 있었네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싶었고요. 예. 광주 아리랑은 저한테는 참 그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저 소설을 다 쓰고 나서 예. 제 몸무게가 7kg가 빠졌고요. 병원을 2번 실려갔고 아이고 저런. 링거를 2번이나 맞았거든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 소설을 쓰는데 제가 가슴 아프죠. 생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로 고통스럽고 참 참담한 그런 심정으로 썼는데 저는 사실은 광주 항쟁 때 홍보 부장을 했던 박효선이 제 중마고우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이때 80년 때 서울에서 서울 상명사대 부회고에서 국어 교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교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항쟁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이제 부채 의식이 늘 머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탈출을 해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숨어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수를 해서 근데 결국은 도망 다니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암으로 결국에는 저기 지금 광주 망월동 묘지 한 가운데 안장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떨려서 이 판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못 쓰겠더라고요. 쓰다 떨리고 쓰다 떨리고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썼죠. 5월 문학이라고 많은 사람이 썼는데 이제 그 쓴 것들이 대부분 상징적이거나 시이거나 이런 형식이었어요. 정면으로 다른 작품이 없더라고요. 그 실명으로 그냥. 실명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나도 70인데 멘탈이 약해지면 못 쓰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써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저 광주일보에서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작품으로 광주아리랑 연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지면이 이제 만들어져서 예. 시작을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은 광주 이렇게 무등산을 보고 또 극락강을 보고 자란 작가로서 뭔가 그 뒷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해줘야 될 어떤 책무 같은 게 좀 중요한 전승 자료가 될 수 책무 있죠.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그 어떤 영웅 사관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인 인물들만 이렇게 부각됐고 잡지사나 또는 뭐 다큐나 이런 데서 조명이 됐는데 뭐 주방장이라든가 뭐 버스 정류장의 매표원이라든가 뭐 또 대학교는 학생만 주체로 나왔지 그 근무하는 무슨 학생 과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주 스님이라든가 또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온 적이 조명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민중들을 한번 조명을 시켜보자. 그래서 여기에 광주아리랑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은 전부 실명입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이 실명 다큐 소설을 써도 되겠다라고 저한테 영감을 주는 소설이 그 당시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크라이나 여류 작가 알렉시에비치가 쓴 소설이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100명인가 인터뷰를 해서 쓴 소설이에요. 사실 소설은 좀 지루해요. 인터뷰를 그대로 소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문학적인 어떤 엄숙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런 것만 문학이다 라는 그런 어떤 있었는데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그 박딜렌의 대중 그게 오히려 뭐 노벨 정도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을 줬으니까. 현실성에 기초하고.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실명으로 실명 다큐 소설을 써도 되겠구나. 그래서 또 이 광주 상대로 김군이라는 이제 영화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했지만 또 그런 짧은 영화 속에 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엄청난 것들이 이제 광주 아리랑 1, 2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그 영화로 제작이 될 수 있으면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 쓰는 과정에 그런 정말 피오름이 없이는 글을 못 썼던 7kg나 살이 빠졌다는 게 정말 또 절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역사 이에 대한 새로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그래서 자료. 저는 이제 호남에서 자라고 성장한 작가로서 그 호남 민중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호남 민중들의 이야기가 이순신의 7년에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 이 현대사의 어떤 그 아픔인 광주 민중 항쟁의 역사를 광주 아리랑에 담아서 그래서 그 광주 무등산을 보고 광주 극락강을 보고 자란 작가로서 조금 염치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기록을 남겨서서 후대가 이런 걸 보고 우리 역사 속에 다시 이런 비극이 정말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성적으로 고찰해 봐야 되는 그런 좋은 책이란 것 같습니다. 이제 한두 권 정도 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불교 관련된 굉장한 그 전문적 작가이신데요. 굿모닝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이제 관야신경에서 첫 서두에 관자재보살 할 때 관세음보살인데 그분에게 굿모닝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관세음보살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예. 요것은 이제 중국에서 나온 불서인데 위경이죠, 위경. 위경.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본행경이라는 관세음보살 본행경이라는 그 향산 복원이기도 하고 그렇게 불렸는데 중국에서 위경인데 요게 이제 국내에서는 한 번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소개를 우리 동국대 모교에서 모교 출판사에서 냈는데 사실은 이 책이 한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스님이 조계종 원로 위원이셨고 지금은 이제 입적하셨죠. 그 동춘 스님이라는 노승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법보시를 하다 죽겠으니 나한테 인세를 좀 양보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서 스님께서 저는 평생 동안 수행자로서 살아오면서 세 권의 책을 보고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운중경, 두 번째는 우동 한 그릇, 세 번째는 이 굿모닝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노승이 그걸 간절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스님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출판사의 사장에 이제 연락을 했죠. 네. 어느 스님이 이렇게 하니까 좀 양해를 해다오.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도 좋습니다. 스님께서 그냥 직접 출판해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법보시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발간을 하면 10,000부 정도나 되겠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30만 권을. 그러니까 그 출판사의 책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와. 여기서 다 돌려버리니까. 와, 그렇군요. 그랬는데 나는 이 책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동국대 출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책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발간된 게 이 책. 몰랐던 관세음보살 얘기라면 뭘 몰랐던 걸까요? 요게 이제 그 아까 본행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어떤 구독이거든요. 그래 중국의 어느 왕국의 몇째 딸이 아버지의 그렇게 박해를 견디고 일어나 결국 또 아버지를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그걸 낫게 해준다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 굉장히 세속화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판 그 심청이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비슷하면서 설화 같은. 누구나 관세음보살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붓다도 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얘기고요. 여기는 또 굿모닝인데 이제는 굿바이 붓다입니다. 웰컴 니르바나. 이제 우리가 굿바이 붓다 하면서 부처님 마지막 가신 길 여기에 대한 또 장편 소설을 쓰셨어요. 요건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 3개월 전에 그 베샬리에서 나는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다 선언을 하고 베샬리에서 쿠시나가라로 가시잖아요. 베샬리. 가시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베샬리에서 쿠시나라까지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 장면. 그 아난다 주고받은 대화. 그래서 이제 굿바이 붓다라고. 네네네.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이제 하셨는데, 이제 이 제목이 아까 여기 계신 우리 수불 스님이 최근에 이제 우리 수불 스님의 관련된 이야기를 시간이 없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근래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누구나 일주일이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수불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살아있는 스님으로서 이렇게 또 쓰셨는데. 저는 이제 수불 스님을 어떻게 뵀냐 하면은 그 벽성사 당시 그 주지가 지리산 벽성사. 그러니까 사명대사, 서산대사가 수행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선찰로서 유수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원래 그 북경대에서 선학으로 이제 박사학위까지 한 그렇게
선과 교를 겸수한 네네. 이런 스님이거든. 아주 훌륭한 네, 스님이에요. 근세사에 아주 아닙니다. 지금 현대에 살아있는 예, 스님으로서. 그 스님하고 이제 저하고 여행도 같이 중국 가서 예, 했고요. 예, 예. 그분 박사학위 받을 때. 네네. 베이징. 그분이 이제 저기 벽성사 주지로 가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갔어요. 예.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 벽성사가 이제 중창을 해가지고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 위치가 어디 중국? 무슨 하만, 하만. 예, 하만군. 음.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절이 좀 이렇게 예전에는 좀 퇴락해 있었는데 많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화정로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수불 스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스님께서 어느 날 여기를 찾아왔더라. 그래서 그때 스님 저는 벽성사를 이렇게 중창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우리나라 선찰로서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러면 내가 6개월만 기간을 주세요. 제가 20억을 모금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6개월 딱 하루 만에 가지고 오셨더래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물들을 짓고 아. 이제 중창을 하신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들어주니까 야, 그 스님이야말로 정말 보살이구나. 그러니까 강원의 선후배도 아니고 문중에 인연이 있는 분도 아니고 아무 인연이 없는 다만 간화정로라는 그러니까 간화정로라는 책이 중국 대학원에서 그 논문에다가 좀 뭐 다른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저 붙여서 그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죠. 속에가. 그 책 한 권 받은 인연밖에 없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오셔서 정말로 그렇게 보시를 했다는데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보살이구나.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내 어떤 그 지인한테 연결을 서울에서 이제 한번 그 안국선언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거든요. 안국선은 있죠. 그저 가해동에. 예, 거기. 그래서 가해동에 오셨을 때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뵀죠. 그리고 그런데 한 달 만에 스님이 또 여기로 오셨어요. 정찬주 작가가 어떻게 사는지 야.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고. 예,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신뢰관계가 생겨서 스님하고 외국도 이렇게 이렇게 상해도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분은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 신도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그 보시가 들어오면 그거 바로 다른 데로 나가요. 어려운 데로. 아, 이런 스님은 제가 처음 봤어요. 예. 그리고 이분의 평생 그 원이 발언한 게 가나선을 대중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부스웰 미국의 네. 그 UCLA 그 한국학 대가인 부스웰 학자의 또 무슨 그분도 스승이 원래 저 구산 스님한테 출가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구산 스님 문화에서 7년간 수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UCLA로 가서 교수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 학술원 그 원장으로 이제 그 초대 원장으로 그 UCLA 교수 겸 그 불교 학술원 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죠. 이제 그러다가 수불 스님을 찾아서 안국선을 가서 일주일간 이제 간화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어떤 그 존재의 어떤 실상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살 교수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무자 아들을 들고 7년 공부했던 것보다 나는 일주일이 나한테는 더 이익을 줬다. 와, 참 대단한 요즘 살아계신 스님. 그런데 우리 선에는 알다시피 조사선이 있고 간화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이라는 이제 울타리 안에서는 다 같아요. 그런데 조사선은 스승과 동고동락하면서 어느 날 문득 어떤 그 인연이 찾아오면 깨닫는 게 이제 조사선 아닙니까? 그런데 간화선은
누구나 음. 일주일 안에 빠른 사람은 3일 아니면 5일 일주일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인간 존재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는 일주일이 안 되면 또 뭐 한 달 쉬었다가 또 일주일에 도전해 볼 수 네. 있고 그래서 조사서는 스님들한테는 참 좋은 수행법이에요. 스님들은 의식주가 해결돼 있잖아요. 예. 그 선방이 있잖아요. 네, 네. 계속 이렇게 참선 정진하고 금생이 안 되면 또 뇌생이 오는 거고. 근데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은. 네. 그 그래서 가나선의 가나선이 네. 현대인들한테 시간이 쫓겨 사는 현대인들한테 최적화된 수행법이라 이거예요. 그 뭐 핵심을 말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없다라고 한 이유는 시간이 뭘까요? 없다라고 한 이유는 네. 그 공부할 기회가 왔을 때 공부를 해라. 놓치지 마라. 우리 인간은 유한한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놓치면은 그 기회를 그것과 잃어버립니다. 가나선이 또 어떤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공부와 이 가나선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 현대인들한테는 예. 가나선이 이 최적화된 수행법이다. 그 맛배기 왜냐면 여기 불자도 있지만 불자 아닌 분들도 또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실상을 네. 체험케 해준다는데 저는 이제 깨닫는다 말을 가능하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간화라는 게 그 말을 보라는 거지 직역하면 그 화두를 그러니까 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화두를 보는데 네. 그 의심이 되어진 화두 그러니까 그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의심이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화두에 걸렸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머리는 잘라버리고 몸으로 답을 찾아라 그래요. 머리로 찾으려면 이거 아르마르 안 된다. 안 되지. 예. 무슨 답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이제 그 즉자적으로 이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저기 이제 안 사람도 체험을 했고, 우리 두 딸도 체험을 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간 존재의 실상을 체험한다는 그 어떤 그 구체적인 게 보니까 재행무상. 재행무상, 이제 삼법 그것도 하나의 방법. 오온계공이더라고. 오온계공이죠. 오온이 공하다는 걸 체험하더라고. 결국은 이제 우리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주변이 이렇게 벌들과 꽃들과 이렇게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데. 여기 지금 보리수가 하나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이 보리수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흔한 보리수나 조계사에 있는 보리수나 뭐 그런 보리수와는 또 다르게 우리 작가님께서 인도의 부다께서 보드가야에서 그 깨달음을 얻은 그 보리수 밑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큰 보리수 밑에 씨앗, 그 씨앗을 주워다가 우리나라에서 발화를 시켜서 벌써 이게 5년째 컸다고 그러나요? 네, 5년 됐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전등사, 불법이 전등 등이 옮겨가듯이 이 보리의 깨달음이 이렇게 전등 돼가지고 오늘 이 이불째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키우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리수라고 일컬어진 나무들은 좀 과가 달라요. 과가 다릅니다. 근데 이건 바로 그냥 거기에 보드가야 나뭇잎이 이제 비슷해서 네네. 우리나라에서 보리수라고 하는데 그 열매 먹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또 다르죠. 근데 이 보리수를 이제 인도에서는 핏발라 나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우리나라 그 마을 입구에 그 느티나무, 당산나무가 있듯이 흔한 나무예요. 그런 식이죠. 흔한 나무예요. 근데 수행자들이 왜 하필이면 보리수 밑에 들어가서 보리수 아래서 수행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보리수 나무는 24시간 산소를 내뿜어주더라고. 보통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나무들은.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고 이제 그 아래서 이제 수행을 했던 거야. 기가 이게 통하고 그늘도 지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보드가야 이제 보리수에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어떤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나무를 이제 씨앗을 정성스럽게 이제
그 농원을 하신 분한테 발화시켜달라 해서 이제 이거 4년째 될 때 가져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거기 부처님께서 이 보리수 아래서 무엇을 이렇게 깨달았는지 그 위없는 깨달음이 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지만 그렇죠. 한번 이렇게 되새김하시고. 환기시켜보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회로 말하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십자가 정신을 보듯이 보리를 보면서 깨달음을 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 집 이름이 이불제지 않습니까? 예, 이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이불자란가 해서 이렇게 팻말에다 보면 기 이자에 부처님 불자의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 부처님 불 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했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저기 우리 저 상냥에 딱 한글로 설바람에 귀를 씻어 불을 이루리라. 여기서 이불제의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오늘 이 집 지을 때 이제 자연에 뭐 물소리, 바람소리, 솔바람소리를 귀를 씻어서 불을 이루겠다, 부처를 이루겠다, 진리를 이루겠다. 이제 이런 어떤 그 개인적인 좀 소망을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집을 지은 지가 벌써 이제 22년이 됐는데 어느 해부터인가는 의미가 조금 이제 바꿔지더라고요. 이제 이불제 손님들이 가끔 좀 찾아오기도 해요. 네. 그러면 제 역할이 뭔가 했더니 그 손님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더라고. 어이고 들어주는 들어주면서 이순을 넘어서 들어주는 거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불제의 뜻이 뭡니까 하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집이다. 관세음이네요.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음전 비슷한 네. 그런 느낌이 세상의 들 소리를 듣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서울의 그 큰 기업체 회장께서 또 여기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구자홍 회장인데 LS 산전. 자기는 평생 책을 읽고 작가를 찾아본 적이 딱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순의 책을 읽고 부산으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고 이렇게 이불제를 찾아온 적이 2번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얼마나 공적인 얘기만 했겠어요. 공적인 얘기, 사무적인 얘기만. 여기서는 자기 어떤 사적인 얘기. 그렇죠. 많이 이렇게 뭐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차만 이렇게 따라주고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때 벌써 이제 이분한테는 어떤 좀 그 불치병이 찾아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아침은 무슨 얘기도 어떻게 드십니까? 그러니까 고구마 뭐 반개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요법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분께서 저하고 이제 얘기가 좋았던지 1년 후에 지리산에서 어떤 그 콘도를 하나 빌려서 내 로펌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표가 있는데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작가님 부부하고 한번 1박 2일 동안은 좀 긴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서울 코엑스에 회장 사무실이 있으니까 서울 오면 찾아와라. 근데 이제 좀 찾아가기는 또 그렇잖아요. 특별한 용무가 없이.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1년 후라고 했으니까 그래 전화가 오면 응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몸이 더 악화됐는지 부르지를 못하시고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듯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주는 어떤 국회의원들은요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것은 저는 진영을 떠나서 거의 뭐 그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그 어떤 여기는 뭐 세속적인 그과는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세이크리드한 그런 어떤 구분되는 공간 어떤 그런 걸 느끼거든요. 뭐 여기 오다 보면 뭐 캐톨릭은 아니지만 고해성사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뭐 이불제 생각하면 기로 바람에 길을 떨었다. 뭐 여순시대 보면은
요순 임금이 후임자를 구할 때 그 기를 물에다가 씻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있죠. 예, 정치적인 야망을 버리고 기를 바람으로 씻었다. 굉장히 그 역시 바람처럼 그 가벼운 씻는다는 또 의미는 음.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자연의 어떤 그 설법, 소동파가 얘기했죠. 자연의 설법은 부정설법이라. 그 물소리, 바람소리, 솔바람소리의 무정설법을 듣고 네, 네. 무정설법을 듣고 불을 이룬다, 네, 진리를 이룬다. 참 그런 그렇습니다. 뜻도 있습니다. 사실.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여기 또 찻잔도 사실은 오늘 사모님이 이렇게 도예에 가십니다. 사모님이 이게 박명숙 사모님이신데 얼마 전에 인사동에서 또 이게 도예전도 하시고 근데 잔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귀한 사모님이 오늘 이렇게 또 찻잔까지 내주시고 아름다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한데 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그 뭐 종교계나 불교도 좋고 나 어떤 혹은 또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요즘 이제 젊은이들 혹은 어떤 그 성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칭 타칭 지도자들 이런 분들 보면 무언가에 너무 집착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에 너무 집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에 집착해도 그건 병인 거거든요. 슬픔에 집착해도 병이고 어떤 진영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고. 그래서 그 집착을 해도 어지간히 했으면 좋겠다. 어지간히 기본적인 그게 이제 어지간히란 말이 중도인데 그러죠. 네.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고 어지간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자기와 어떤 대척점에 있는 그런 상대방, 그것은 자기와 대척점에 있다는 것은 계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또 나이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서로 측은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사랑이고, 네. 유교적으로는 인이고, 또 불교적으로는 자비고, 이런 측은지심.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남북 관계하고도 적용되죠. 맞습니다. 우리 통일과 이런 걸 놓고 너무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강대강으로 가지 말고. 우리 제가 그 조계종 종정을 지내셨던 그 해암 스님을 찾아가서 그 당시 이 남북 관계가 아주 그 대립 관계. 대립 관계에 있을 때인데 제가 질문을 했죠. 스님, 민간 차원에서 어느 단체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돕자고 합니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예. 오히려 그 북한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아이고, 예. 예, 또 이런 그럼요. 또 고승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내공이 있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이 자비고 사랑이고 예. 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좀 집착에서 벗어난 네. 그런 어떤 예. 삶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서로를 이렇게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네. 이런 어떤 삶이 됐으면 네, 좋겠다는 이런 감사합니다. 얘기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아, 싶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한국사에서 16세기 1592년 전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한번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쓰러져갈 위기의 시간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했고 또 근세 와서는 광저항쟁이라는 남북 분단의 모순 속에서 발생한 그 반공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들이 첨예화돼서 이상하게 많은 우리 민중들이 정말 피 흘려 죽어간 아픔을 또 담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성들을 찾아 이렇게 선맥을 이어가시면서 경봉 스님이나 또 후에 성철 스님, 또 오늘 살아계신 수불 스님까지 이렇게 많은 고승들과의 대담 이야기, 그러면서 암자로 찾아가는 길 속에서 또 오늘의 현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제가 볼 때 정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또 현자로서 이불제를 이렇게 소담하게 꾸미시고 사모님과 더불어 이렇게 예술적, 영성적 혹은 통 비움에 또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정찬주 작가님을 너무나 뵙게 된 것만 해도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산 넘고 물 건너라는 책을 보고 바로 3년 정기 구독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책 속의 내용들이 이 종교 간의 대화를 이렇게 시도하고 있고 또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할 곳이 이 어떤 통일이라는 이런 어떤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냈습니다. 여러분도 산 넘고 물 건너 바로 함께 하시는 이 책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네.